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수의 멸망에 이어서 당의 건국과 그 발전, 그리고 당나라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수 말기에 혼란을 이제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이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연이라는 사람이 당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연을 우리는 지금부터 고조라고 부르도록 할 거예요. 당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고조이고요. 이 사람은 당나라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고조의 뒤를 이은 태종은요, 삼성 육부제를 정비하는 듯, 통치 제도를 가다듬어서 정치의 기틀을 확립하고 밖으로는 돌궐 등 유목 민족을 정복해서 영토를 이제 점차 넓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삼성 육부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아들, 고조의 아들인 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종은요, 왕이 되기 위하여 첫째 형과 넷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태종의 본명은 이세민으로서 둘째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좋아서 잘해가지고 부모님의 신임을 얻어서 다음에 태종이 되게 됩니다. 이연 다음에는 태종이 오게 되고요. 자, 태종은요, 삼성 육부제를 이제 하면서 정치 제도, 그리고 율령 체제를 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자, 각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정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은 뭘 통해서냐면 삼성 육부제를 통해서고요. 율령 체제를 완성시키고 돌궐 등 유목민족을 정복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번 시간에 삼성 육부제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중지가 돼버렸네요. 삼성 육부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육부제란 무엇이냐면요. 중앙통치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앙통치 조직으로서 황제 밑에 정책을 수립하는 중서성,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문하성, 마지막으로 상서성, 그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책 수립 심의 실행,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성이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삼성이 되는 것이고요. 육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6가지의 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호, 예병, 형공. 이부, 호부예, 병부, 형부, 공부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것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인재를 선발합니다. 호부는요. 자금을 관리를 하고요. 자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재정을 관리합니다. 재정 관리. 그리고 예부는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담당을 했다고 해요. 자, 병부는요, 그렇죠. 군사를 담당했고요. 형부는요, 우리 형벌 하죠. 벌을 담당하였고, 공부는 여러 가지 공사,
토목공사 같은 것들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요것이 바로 육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삼성 육부제를 통하여 이제 나라를 잘 기틀을 다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태종이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3대 황제는 고종이 되겠습니다. 고종은요, 이때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넓히게 되고요. 또한 신라와 연결해서 우리가 신라에서 라 그리고 당나라에서 우리를 이것은 나당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당 동맹을 맺어서요. 누구를 멸망시키냐면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단기를 따라서 이슬람 제국과도 활발히 교류를 하였다고 하네요. 자, 그러나 8세기 중엽에 탈라스에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즉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위기를 맞게 되죠. 우선 탈라스에서 탈라스의 아바스 왕조한테 패하게 되고요.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인 안사의 난으로부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안사의 난 이후에는요, 국력이 아주 뚝 떨어지게 되면서 절도사들이 점점 독립적인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국력이 약화가 되면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고요. 절도사는요, 약간 군대의 사령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당이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 부근에 배치한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주둔 지역의 행정까지 담당을 하였다고 해요. 이 절도사들이 각지에서 독립적인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국력이 약화되면서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안사의 난. 우선 탈라스에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에게 패한 거 이후부터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인 안사의 난 755년에 일어난 반란입니다. 국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절도사들이 이제 독립적인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황소의 난이 되겠고요. 당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절도사 세력에 의하여 화려한 당은요,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삼성 육부제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중앙정부에서 농민 지배체제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균전제라는 것인데요. 다 쓸까요? 각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전제라는 것은요, 성인 남자들에게 일정한 크기의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균전제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북위가 균전제를 실시해서 사회를 안정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균전제를 당 나라에서도 실시를 하였다는 것이고요. 조용조는 무엇이냐면
조가 토지의 세금을 받는 것이고 용은 노동력의 세금을 받는 것, 마지막 조는요 집마다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즉 이 조세의 부담, 나라한테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가 토지에 매기는 세금, 용이 노동력 제공 또는 현물로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노동력을 나라한테 제공하는 것임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현물로 물질적인 것으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마지막 조가 집집마다 비단이나 면포 같이 그런 물질적인 걸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용조는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균전제로 인해서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세금을 내야 했고요. 그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들이 바로 이 조용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나 변경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해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부병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병농일치제라는 것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부병제랑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병농일치제라는 것은 병사, 즉 이제 군인으로 일하는 것과 농사를 하는 것을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로 바쁠 때는 농사일을 하고요. 농사일이 다 끝났을 때는 나라의 이제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군인으로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령체제의 그 정비가 되겠죠. 삼성육부제와 농민지배체제가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가 농민에게 하는 균전제 그리고 조용조 부병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요 사이에 안사의 난은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었어요. 755년에 일어났고요. 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즉 안사의 난 이후로서 이것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전제는요. 장원제로 변경이 되었고요.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부병제는 모병제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안사의 난 이후로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했어요. 국력이 약화되었다고 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균전제처럼 모든 농민들에게 성인 남성들에게 땅을 일정한 그 농밭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은 귀족들의 세력이 확대가 됐어요.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막 이제 절도사들이 독립적인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했다 했잖아요. 그 지방에서 농민들은 토지를 잃게 됩니다. 왜냐면 균전제가 더 이상 실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 힘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토지가 없으니까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즉 세금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양세법으로 변환이 되었는데 양세법이라는 것은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으로서 여름과 가을에 화폐로 세금을 내는 양세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병제처럼 일정 기간 동안 군인으로 무조건 복무해야 한다는 의무가 이젠 사라졌어요. 나라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병사를 모집하는 모병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딱 이제 일단은 탈라스에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에게 패하고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가 국력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이 갑자기 지방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농민 반란인 황소의 난으로 이렇게 우리의 당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황소의 난으로 더욱 쇠퇴가 되었지만 쇠퇴가 된 것인데 여기서 제일 큰 한방은 바로 절도사 세력입니다. 절도사 세력은요,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행정까지 담당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사령관들이 힘을 합치면 힘이 더 세졌겠죠? 그래서 이 절도사 세력에 의하여 당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당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당은요,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로서 귀족들이 계속해서 문학이나 회화, 서예 등을 발전을 시켜왔어요. 이러한 발전은 당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의 문화 역시 귀족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요. 문학에서는 이백과 두보의 시가 유명합니다. 이백과 두보는요. 여기서 제가
요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00의 춘야연 도리원서에서 하나의 시가 있는데요. 즐거운 날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정말 이유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이백이라는 사람과 두보라는 사람의 시는요, 정말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을 계승한 문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회화나 서예까지 발달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화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볼 것은 귀족적인 성격을 띠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장과 같은 승려들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 경전의 번역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불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에서는 불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도교가 당 왕실의 보호 아래에 성장을 하게 되면서 도교 사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에서는요, 비단길을 통한 동서 교류가 활발해서 국제적인 성격, 이 국제적인 성격을 띈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당의 수도였던 장안에는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나라는 물론 서역에서 온 사신, 상인, 유학생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아시아의 음식이나 복장, 음악에서부터 조로아스터교와 네스토리오스교, 마니교 같은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가 당에 전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당의 회화나 화려한 색채의 당삼체와 같은 도자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네스토리오스교가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오스교, 마니교 같은 다양한 종교는요, 외래 종교의 전례라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교, 마니교, 이것이 바로 뭐다? 외래 종교의 전례이다. 외래 종교의 전례. 조로아스터교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교, 마니교 등이 다양한 종교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삼체가 무엇이냐면요. 약간 낙타같이 생긴 거 위에 외국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앉아있는 그러한 도자기인데요. 이러한 도자기가 3개의 색깔로 만들어져서 당삼체라고 합니다. 어쨌든 당의 문화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거는 귀족적 성격, 국제적인 성격을 띠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아시아의 음식이나 복장, 음악 등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불교 같은 거는 뭐 때문에 전파가 많이 되었나요? 그렇죠. 그 경전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현장은요, 우리 삼장법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불교의 수준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도교라는 것은 왕실이 보호를 해서 각지의 도교 사원이 건립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적 성격과 귀족적 성격을 띠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탈라스 전투와 제지술의 전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전에서 안사이난 일어나기 전에 탈라스에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에게 패하고 이 탈라스 전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고선지라는 사람은요, 고구려의 유민 출신으로서 당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 고선지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정벌하면서 당의 세력을 서쪽으로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점점 커지다가 팽창을 점점 커졌다는 거죠. 당나라의 그 영토가 점점 커졌는데요. 동쪽으로 진출하던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탈라스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당이 패하게 되고요. 중앙아시아 일대는 이슬람화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 즉 탈라스 전쟁은요, 중국의 제지법이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때 아바스 왕조의 포로로 잡혀간 당의 병사들 가운데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하여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슬람 세계에 전해졌고, 이 제지법, 즉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이후 유럽에까지 퍼져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라스 전투하면 제지수를 꼭 까먹으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나라까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중세 유럽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